자, 4에서 9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이 어려웠다면 이유는 뭘까? 이 지문이 어려웠다면 그 물질 조건 분석과 자, 그 다음에 엄밀 조건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사실 조건 분석 있죠. 뭐가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는데 개념만 읽으면 뭔 말인지가 굉장히 추상적이야. 그죠? 그런데 그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뭐가 뒤따라 나오느냐 구체적인 예문들이 주어지고 있죠. 그럼 나 같으면 정권이라 그랬을 때 예문에서 정권 짚어가면서 후권이라 그랬을 때 예문에서 후권 짚어가면서 이렇게 읽었을 것 같아. 이미 기출에서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 지문들이 있었거든. 이 대표적인 게 바로 2019 수능의 가능세계 지문이죠.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여기 그 당시 A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시간 1분 주겠습니다. 1분 시작. 자, 그만. 자, 여기 앞에 봅시다. A가 거짓인 경우에는, 이거 사실 오늘 지문에 나왔었던 얘기죠? 기출에서 이미 썼던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2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지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자,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이게 뭔 내용이야 이게? A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그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무슨 내용이든지 그게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주위에 있는 뭘 활용해줘야 돼? 예시랑 딱딱 붙여서 읽어줘야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뀌겠지. 이공수능의 베이지 주율이 약간 그런 식인 거죠. 오늘 비가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 기억나죠? 나 같으면 여기다가 일단 A라고 적었을 것 같아. 그리고 얘는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현실에 나는 아침 8시 출발하는 기차 탔어? 못 탔어? 못 탔죠. 그러는 순간 A는 거짓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내용 아니야 이거. 그럼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그러면 실제로 지각했죠. 그리고 지각하지 않는다는 거짓인 거지. 근데 얘가 거짓이기만 하면 얘랑 상관없이 전체 명제는 어떻게 된다고? 얘도 참, 그 다음에 얘도 참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둘 다 참인데 왜 현실에선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게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문과 그다음에 이 주장들을 딱 붙여서 읽어보면 금방 뚫어낼 수 있다고. 논리학에서 명제를 다루는 지문들은 거의 다 이런 식이야. 수능국어 지문에서. 알겠죠? 따라서 물질 조건 분석, 그 다음에 엄밀 조건 분석, 다음에 반사실 조건 분석 있죠? 다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돼? 각각 부사항과 관련해서 뭔가 예문들이 쭉 나오잖아. 그 예문 직접 활용해서 정권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구나. 후권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구나. 붙여서 읽어줘야죠.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뭔 말인지 알기가 되게 힘들다고. 납득됨? 되죠? 자, 그렇게 읽어보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와 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미리 좀 짚어주겠습니다. 자, 지문 가에서 1문단 가보면 1문단, 미안합니다. 2문단입니다. 2문단. 2문단의 첫 문장 가보면 이런 내용 나와 있죠. 고전 논리학에서는 문장의 의미에 대한 고려 없이, 여기 비추, 문장의 의미에 대한 고려 없이, 문장의 의미에 대한 고려 없이. 근데 여러분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물질 조건 분석에 따랐을 때는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결론이 도출될 때가 많지. 이유가 뭐냐? 문장의 의미를 고려 안 했으니까.
이해되죠? 우리 직권의 문제의 의미를 고려해서 판단 내리는 거지. 그래서 지문 다에서 반사실 조건 분석이 이러 한계를 극복한 내용이 되겠죠. 문제의 의미를 고려하고 있다. 됐습니까? 따라서 지문 가와 나는 문해점과 해결 방안의 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렇게 본문에 예문 4개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4개를 딱딱 그 각각의 이 주장에 따라서 붙여 읽어주면은 보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뚫어낼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장에서 이렇게 개념과 예시가 딱딱 붙여 있는 게 잘 안 됐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물론 7, 8월 달이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더 연습해봐. 내가 이런 얘기 했겠지만 이제 수능 며칠 남았다고. 현장에서 개념과 예시가 딱딱 달라붙는 게 잘 안 됐다. 8번은 오늘 내가 풀 보기 문제가 아닌 거죠. 판단이 딱딱 내려져야지. 근데 만약에 현장에서 이런 게 딱딱 잘 붙여서 읽게 됐다라고 하면 8번은 기분 좋게 쓱 풀어낼 수 있겠다.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 거죠. 납득돼? 자, 시간 5분 주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봅시다. 여러분, 이문단부터 가면 되죠? 이문단부터 가겠습니다. 고전 논리학에서는 문장의 의미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문장의 참과 거짓, 즉 문장의 진리값을 판정한다. 이에 따르면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의 진리값은 전건이 P와 후건이 Q의 진리값에 따라 밑줄 기계적으로. 이게 첫 번째 문장의 형식적으로의 패러프레이징 얘기했죠. 조건문의 진리값을 이렇게 판정하는 분석법을 물질조건 분석이라고 한다. 물질조건 분석에서는 전건이 참이면서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만 조건문이 거짓으로 판정되고 그 외에는 참으로 판정한다. 자, 가령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라는 조건문이 거짓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비가 오면도 땅이 젖지 않는 경우뿐이다. 자, 이러한 판정법에는 전건이 거짓인 조건문은 후건의 진리값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정한다는 관점이 깔려있다. 자, 그러면 예문 봅시다. 자, 물질조건 분석. 부산이 수도이면 지구는 자전하지 않는다. 그럼 일단 부산이 현실에서 수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든 자전하지 않든 간에 전체 문장은 뭐라고 봐야 돼? 진리값이 참으로 고정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아까 물질조건 분석은 뭘 고려하지 않는다고?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부산이 수도라는 것과 지구가 자전한다 안 한다. 뭔 관계죠? 근데 기계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건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맞습니까? 우리 직관에 반하는 결론이 도출된다라는 게 가지문의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럼 봐봐. 이렇게 예문 가지고 개념 딱딱 붙여서 이해하니까 진짜 별 얘기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보통 보면 너무 예시와 개념을 좀 따로 두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경제지문도 마찬가지죠. 좀 이따 해설할 건데 그래프 활용해서 지문 듣기 했습니까? LM 곡선 그래프. 그거 활용해서 독해하면 금방 뚫어낼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질문하러 갑시다. 논리학에서 양상이란 진리값 판정의 확실성 수준을 말한다. 가령 필연적으로 참이다. 그 다음에 참일 가능성이 높다. 등의 표현은 양상이 적용된 표현이다. 양상 논리학에서는 가능, 필연, 우연 등의 양상을 고려하여 조건문의 진리값을 판정하는데 여기 밑줄. 이때 전건과 후건의 의미적 관련성에 따라 필연성이나 가능성 등의 확실성 수준을 고려한다. 자, 그래서 지금 얘네 둘 간의 의미적 관련성이 없던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지문 아에서부터는 의미적 관련성을 따져주기 시작하겠다. 됐죠? 자, 이 문단 갑시다. 전건이 참여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후건이 필연적으로 참여되는 조건문을 엄밀 조건문이라고 한다. 엄밀 조건문은 전건이 후건을 의미적으로 내포하는 조건문이다. 양상 논리학에서 엄밀 조건문만 참으로 판정하고 그 외의 조건문은 거짓으로 판정하는 분석법을 엄밀 조건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 주고 있죠. 두 문장. 이 두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 두 조건문의 진리값 판정에 물질조건 분석을 적용하면 전건이 거짓이다. 그러면 당연히 물질조건 분석을 적용하면 부산 수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F고 F니까 얘랑 관계없이 전체 문장은 이렇게 참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여러분 잘 봐봐. 도시이다. 도시가 아니다. 이거 서로 모순 관계 아니야? 그렇죠? 서로 모순 관계인데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이라고? 그러니까 논리학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직관에는 좀 이상해 보이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단 갑시다. 세 번째 줄. 반면 엄밀 조건 분석을 적용하면 부산이 수도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부산은 필연적으로 도시이므로 두 조건문의 진리값은 각각 참과 거짓으로 판정된다니까 둘 중에 뭐만 살아남는다? 얘만 참으로 살아남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건이 거짓일 때 모순인, 이 후건이 서로 모순 관계의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인 우리 직관에 반하는 결과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그래서 이런 판정은 전건이 같고 후건이 서로 모순인 두 조건문의 진리값이 반대로 판정된다는 점에서 우리 직관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자, 그러나 엄밀 조건 분석을 적용하면 전건이 후건을 의미적으로 내포하는 엄밀 조건문만 참으로 판정된다는 점에서 부산이 수도이면 부산말이 표준어일 것이다 라는 조건문과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참일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예시냐면 부산이 수도라고 해도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부산말이 표준어일 수는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뜻인 거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됐습니까? 그 엄밀 조건문에 따르면 얘는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듯한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게 마지막 단락 내용이죠. 자, 한편 위에 A와 같이 전건이 실제 현실에서 거짓이고 후건을 의미적으로 내포하지 않은 조건문의 반사실 조건문이라고 한다. 그거 얘 가지고 계속 얘기하겠다는 얘긴데 양상 논리학에서 반사실 조건문을 대상으로 하여 전건만 실제 현실과 달리 참이라고 간주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실제로는 거짓이죠. 하지만 한번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지. 됐죠?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그렇게 간주한 상황에서 후건이 참일 현실적 가능성에 따라 양상을 적용하여 조건문의 진리값을 판정하는 분석법을 반사실 조건 분석이라고 한다. A의 진리값 판정에 물질 조건 분석을 적용하면 부산이 수도가 아니므로 그치? 그러니까 이러니까 참인데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 이게 거짓이라서 참이 아니고 만약에 부산이 수도라고 가정해 봤을 때는 뒷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원한다고. 알겠죠? 이런 판단을 원한다고. 그래서 물질 조건 분석을 적용하면 부산이 수도가 아니므로 A는 참으로 판정됐는데 이러한 판정은 전건이 참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렇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직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반사실 조건 분석을 적용하면 부산이 수도이고 그 외 모든 것이 실제 현실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산말이 표준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A는 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똑같이 참으로 판정되지만 참일 가능성이 높다. 차이점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직관에 좀 더 부합한다. 됐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문장 갖고 와서 다 이해해주면 금방 뚫어낼 수 있어. 8번 가겠습니다. 자, 내가 지난주에 복권을 샀다면 그 복권은 당첨되었을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가 전권되겠죠? 전권. 자, 2번하고 4번 오답으로 많이 냈는데 자, 2번 갑시다. 물질 조건 분석을 적용하면 때 현실에 나는 복에 따르면 복권 샀어 안 샀어? 안 샀죠. 그러면 이게 거짓이니까 전체 문장은 후권과 관계없이 무조건 진리값 참으로 고정되겠지. 됐습니까? 선제 2번 지울 수 있잖아.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엄밀 조건 분석을 적용하면 내가 지난주에 복권을 샀어도 그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복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실제 복권의 당첨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니까 정권이 참일 때 후권이 필연적으로 참여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다음에 선지 4번. 반사실 조건 분석을 적용하면 실제 현실과 달리 내가 지난주에 복권을 샀고 그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간주하므로 H는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된다. 아니 현실적으로 복권의 당첨 가능성이 낮다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참이라고 가정해봐도 얘랑은 다르게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 4번 삭제. 이해됐죠? 3번 정답 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10에서 13번 갑시다. 여러분 얘는 내가 해설을 하지는 않을 텐데 뭐 문제 풀 때는 특히 마지막에 두 방식이 혼합된 거 있죠. 그림 활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림에다가 해수, 담수, 그 다음에 유도용해 각각 적어놓고 흐름 따라가 주면 되는데 그래서 바탕 통계표 상으로도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하나도 없죠. 다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여러분 이 문단의 끝문장 있죠. 이 문단의 끝문장 야기 밑줄. 그러나 이 방식은 추가 공정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해 상용화되지 못했다. 지금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그러면 3문단에서 역삼투 방식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추가 공정이 필요 없거나 또는 추가 공정이 있더라도
경제성이 있거나. 그쵸? 근데 좀 이상해. 3단의 마지막 문장 가보면 이 방식은 고압 출력을 위한 에너지 생산에 고비용의 설비가 필요한데, 여기 밑줄 고비용의 설비가 필요한데, 이거 경제성이 낮다는 얘기 아니야? 좀 이상하지 않아? 2문단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까여서 새로운 방식이 3문단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얘도 경제성이 없대. 뭐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이거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짝이 안 맞잖아. 글 잘못 썼을까? 아니죠. 여러분 잘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식 갖고 퉁치면 안 돼. 그냥 경제성입니까? 추가 공정의 경제성이죠? 3문단 다시 가봐. 마지막 문장에 고압 출력을 위한 에너지 생산에 고비용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경제성은 두 가지로 구별해 둬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거 두 가지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야 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독해가. 됐죠? 자, 그래서 근데 이때 설비는 왜 비싼 거지? 고압 출력을 위해서. 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압력이 낮아도 괜찮은 그런 과정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게 여기 보기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이 정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썩 어렵진 않고 경제 지분 가겠습니다. 15번이 정답률이 29%밖에 안 되는데 내 생각에 경제 지문에 좀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16번을 틀리는 건 이해를 할 수 있거든. 근데 15번은 3문단 있죠. 3문단의 인과관계 그냥 반대로 다 서술해 놨을 뿐입니다. 3문단의 인과관계. 그래서 3문단의 세 번째 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장 이주율이 높아져 유가증권의 가격이 상당히 낮아지면 끊어주고. 자, 본문의 인과관계는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근데 15번의 보기에서 시장 이자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낮아지면 보입니까? 그럼 본문의 내용 전부 다 반대로 구성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걸 왜 틀리는 거지? 나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심지어는 이 내용은 지문독해가 안 돼도 그냥 인과관계 정리만 해주고 반대로 뒤집으면 답이 나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냥 좀 경제 지문이라서 쫄아버린 게 아닌가. 인과관계 막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는 어디 가보냐면 3문단 두 번째 줄 밑줄 화폐 시장의 균형점 밑줄. 여러분, 그럼 화폐 시장의 균형점이니까 초과 수요가 있어서도 안 되고 초과 공급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화폐 수요가 지금 두 가지로 제시가 됐죠. 각각 1문단과 그 다음에 2, 3문단에서 맞습니까? 이렇게 제시가 됐지. 그러면 화폐 수요가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금 이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초과 수요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맞나? 예컨대 이 수요가 증가했어. 그럼 초과 수요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소를 해줘야 돼? 얘가 줄어들어서 초과 수요를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지. 따뜻템.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값은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따라가 줘야 되거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이 생각 하에 그래프 활용해서 지문 독해 다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3, 4문 다시 읽어보는데 시간 4분 주겠습니다. 4분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3문단 가치 내용이 이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4문단부터 갑시다. 이처럼 거래적 화폐 수요는 국민 소득의 투자적 화폐 수요는 시장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화폐 시장의 균형점, 즉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들은 국민 소득과 시장 이자율의 조합으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국민 소득의 X축,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Y축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 균형점들을 연결한 곡선을 LM 곡선이라고 한다. 모든 시장은 균형을 회복하려는 성격이 있고 국민경제 화폐 수요는 거래적 화폐 수요와 투자적 화폐 수요의 합이다. 만약 국민소득이 증가하며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거 거래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초가 수요하냐? 뭐가 줄어들어 줘야 돼? 얘가 줄어들어 줘야 돼. 근데 투자적 화폐 수요라는 건 시장 이자율이 감소함수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야 얘가 줄어들겠지. 맞습니까? 그럼 다시 이게 X축, 이게 Y축 맞나? 됐죠? 그러니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계속 갑시다. 중간쯤에 한편 밑에 5번째 줄 한편 시장 이자율에 대한 투자적 화폐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시장 이자율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화폐 시장의 균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국민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좀 민감하게 반응해. 그러니까 얘가 얘가 찔끔 올라도 투자적 화폐 수요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러면 여러분 얘도 이만큼 지금 증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만큼 증가하려면 국민 소득도 큰 폭으로 증가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이만큼을 찔끔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이만큼 증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래프 기울기가 예컨대 이런 식으로 완만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갑시다. 만약 화폐의 공급 주체인 중앙은행이 시장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일반적으로 화폐 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 이때 통화량의 증가 자체가 국민 소득을 변화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끊어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통화 공급량의 증가는 얘의 변화는 없다고. 그러면 뭘 통해서 초과 공급이 해소가 되줘야 돼? 얘를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늘어나야 돼. 근데 여기서 얘의 변화는 Y값의 변화는 없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늘어나기 위해서 똑같은 X 위치에서 이자율만 살짝 떨어져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M0에서 LM1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건 뭐 때문이라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이해됨? 16번에 5번 삭제 가능하죠. 16번에 5번. 됐죠? 그래서 같은 이유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못 설명하고 있죠? 됐지? 자, 그래서 그래프 활용해서 쭉 따라가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좀 약간 당황했던 게 아닌가. 특히 15번이 좀 그런 것 같아. 본문의 인과관계 그대로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방향만 반대일 뿐이거든. 이건 여러분이 좀 차분하게 다시 정리해보기 바라겠습니다.